1일 새해 첫날은 조금 다들 너무 힘들게 달려왔기 때문에 하루 좀 방송을 좀 쉬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좀 의견도 있었는데 글쎄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새해에도 조금도 중단 없이 시민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첫날에 메시지로 보여주는 게 좋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긴장의 그렇죠. 상당히 일 중독에 가까운 두 분을 보면서 상당히 좀 걱정 반 또 한편으로는 또 안심 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뭐 여러 아이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걸 이제 오늘 첫날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뭐 사실 이제 윤석열 탄핵 사유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 생각해봤는데 또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한동훈 사단의 김건희가 지금 배제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신호가 지금 감지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이제 조건부 이 특검 수용 의사를 이제 뭐 좀 한때 좀 내비쳤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뭔가 좀 대통령실 차별화하나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들은 대통령실하고 조금 달리 뭔가 한동훈만의 이제 독특한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일정한 김건희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관측들이 좀 조심스럽게 이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친윤 언론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친윤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주문을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동훈이 이제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특검법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정부에서 그 특검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네. 해서 결국 한동훈의 뭔가 독자 행보는 뭐 찻잔속의 태풍처럼 그냥 바로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결국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로 결국 김건희 씨의 그냥 뭐 조종을 받는 이제 그런 그런 뭐 행보로 일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해 첫날 중앙일보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천기를 누설하는 보도가 누설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특히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지금 한동훈하고 지금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새해 들어서 아마 뭐 김건희 특검법에 뭐 어떤 제2 국회 제2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한동훈 사단 에서는 차기 정권을 노리기 위한, 그러니까 한동훈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작전에 지금 들어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윤 언론 조중동이라든지 이제 오늘 이제 쭉 말씀드리겠지만 SK 뭐 최태원이나 이런 재벌들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이 다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를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야 되는데 김건희 리스크를 끌어안고서는 일단 총선에 참패 그리고 다음 뭐 대선도 뭐 자연스럽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를 이제 내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친윤 언론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에게 이제 김건희 를 이제 밟고 가라고 하는 이제 주문을 신년 초부터 계속 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언론들이 먼저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세 사람하고 지금 현재 이 재벌도 그렇고요, 이제 언론사 사주도 그렇고 전부 다 3세 체제로 다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씨는 이런 재벌 아니면 언론사 3세 체제하고 직접적인 저는 뭐 연결고리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반면에 한동훈은 이런 재벌 3세들 그다음에 언론사 3세들하고 좀 가까운 접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들 재벌 3, 4세들이나 언론사 3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김건희를 버리고 한동훈을 참 차기 주자로 내세우는 게 그들의 이권 카르텔을 이제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사단과 김건희 사단 신구 권력 간의 사실상 암투가 벌써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 사실 이제 12월에만 하더라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이제 한동훈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12월부터 그죠? 그렇죠. 네.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먼저 국힘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뜰 것 같다. 저렇게 이제 주변에 좀 박수 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이 기사가 사실은 일면 톱 기사예요. 조선일보 네. 일면 톱 기사고 좀 밑에 이제 작은 제목을 보게 되면 여는 70년대생 검사 사령탑, 야는 60년대생 운동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각을 세우면서 이제 한동훈을 여권에 유력한 차세대 젊은 리더로 이제 부각시키는 이제 작업에 돌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일보도 세대 교체를 이제 끄집어냈죠. 네. 네. 그래서 세대 교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윤석열, 김건희를 이제 염두에 둔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윤석열, 김건희 이제 물러나라. 한동훈이 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띄우면서 또 한편으로 이 친윤 언론은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또 부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뭐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게 진짜 김건희 위험하다 이런 얘기. 김건희를 버리고 가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보수 전체가 괴멸한다. 네. 이런 내용,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 기사에. 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런 좀 이례적인 칼럼이긴 한데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가라. 아크로비스타로 가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관저에서 나가라. 네. 패소인 하란 얘기죠. 네. 이게 이건 결국은. 뭐 어마어마한 그 칼럼을 저 굉장히 저 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돌출 행동 아닌가. 그 조중동 카르텔에서 저런 게 왜 나오나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때문에 어렵게 정말로 힘들게 찾아온 이 보수 정권을 다시 내줘야 되느냐? 그건 못하겠다. 네. 김건희를 우리는 차라리 버리겠다. 김건희를 버려라 또 한동훈에게 이런 주문을 계속 그런 주문을 하는 거죠. 있어요. 동아하고 조선 중앙은 조금 그 결이 좀 다르긴 해 보이죠. 그렇지만 일단 김건희를 손절하는 거는 같은. 네, 김건희 손절하려고 하는 거에는 조중동이 한 목소리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김건희를 좀 이제 리스크를 이제 부각하면서 또 이런 사설에서도 중앙일보가 이 반대만 해가지고는 특검 반대만 해가지고 민심 못 얻는다 이런 사설도 이제 쓰기도 했어요. 네. 계속 김건희를 버리고 가야만 한동훈이 살 수가 있고 보수 전체가 다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가진 것과 없는 것 이러면서 여기서는 뭐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는 뭐 한가롭게 줄기는 자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이후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외부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도 맹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12월 7일자긴 한데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뭔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조중동이 일제히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를 뒤로 좀 숨기는 듯하고 한동훈을 띄우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도 역시 김건희 리스크를 경고하는 사설들 이렇게 계속 27일에 이어서 29일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가 꼭 능사만은 아니다. 김건희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총선 승리다. 이제 이런 내용의 주문. 그래서 거부권 행사에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좀 수비적이고 이런 태도로만 일관해서 할 필요는 없다. 네. 이제 이런 주문을 내고 있었어요. 네. 조중동이 이런 분위기를 깔아주는 사이에 한동훈이 슬쩍 이제 간을 좀 봅니다. 그죠? 총선 후에 특검 수용을 자기가 좀 운을 띄우는 듯한 그런 간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소 조항들 예를 든다면은 뭐 특검 수사상을 매일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 검사를 추천하는 걸 뭐
사실상 정의당에 이제 그 일임을 했다든지 이런 독소 조항들을 이제 제거를 하면 네. 이제 총선 후에 이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좀 운을 뗐어요. 한동훈도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는 총선의 강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저 때만 하더라도. 저 때만 해도 이제 그 특검 법안을 물어봤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첫 마디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했거든요. 법 앞에 평등을 얘기했죠. 그 말은 김건희 씨도 법 앞에서 평등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단 그 조중동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특검법을 무조건 이렇게 피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친윤 언론이 만들어놓은 여론 정지 작업을 딛고 한동훈이 뭔가 조금은 간을 본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과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님 제 뜻을 이해하시죠? 음.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실 수 있죠. 뭐 이제 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운을 좀 띄워본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뭐 그런 게 뭐 김건희 씨가 뭐 화를 낸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 그러는데 김건희 씨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이틀은 윤 대통령인데 네. 김건희 씨가 뭐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 뭐 대통령이라고 쓰고 김건희라고 네, 읽어요. 우리는 네. 김건희를 읽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오만방자하게 네. 비대위원장 한다니까 벌써부터 어깨에 힘 들어가? 벌써 우리하고 차별화하려고 해? 네. 어림도 없어 너. 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이제 네. 경고를 보낸 거죠. 네. 사실 언론에다가 저 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윤석열이 경로했다. 경로. 김건희가 경로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 대통령이 경로한 걸로 경로한 걸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흘린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걸 또 꼬리를 내려요. 네. 그죠? 당연히 네,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은 이제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입장을 정리를 하고 마치 이제 김건희 씨를 위한 이제 호위모사로서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네. 예. 조금도 이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양보 의사가 없음을.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사람들은 뭐 한동훈 뭐 옛날에 장관 할 때 김건희 그 지켜주던 그 모드로 이제 네. 돌아갔나 보다. 네. 그렇게들 다들 이제 믿고 있었죠. 네. 네. 300통 그 통화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7시간 녹취록에서 동훈아 하잖아요. 그렇죠. 동훈이 한동훈이 동훈이 우리 동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의 그 간보기는 이제 바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예.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렇죠. 돌아갔나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가 보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했는데 신년 초에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새벽 2시 54분에 네. 입력된 네. 이 최훈 칼럼 중앙일보 칼럼인데 네. 또 들고 일어났어요. 퍼스트 레이디 스트레스를 해소 가야 한다.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 대신에 퍼스트 레이디 스트레스라는 말로 바꿨어요. 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여름에 있었던 일이죠. 네. 2021년 여름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야인인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을 권하려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적잖은 정치인들이 들렀다. 당시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전해준 얘기가 있다. 입당을 권유하자 옆 의자에 앉아있던 김 여사, 김건희 씨를 말하죠.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건가요?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입당하면 이라는 말은 윤석열, 김건희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호한다는 건 김건희 자신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김건희 씨의 뼈를 때리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유독 기억에 남더라. 다른 인사가 전한 장면인데 바로 옆 김 여사가 오빠는 네, 오빠는 이제 윤석열 얘기하죠. 오빠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 하더라. 당시 아크로비스타의 기억은 여당 관계자들의 이런 해석을 낳았다. 김 여사 스스로는 윤 대통령의 오늘이기까지 적잖은 기여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 정치적 창업 동업자쯤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이건 좀 이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최은실 국힘 내부에서 나왔는지 뭐 정확하게 그 소스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국힘 입당을 권하려고
여기 적잖은 정치인 들리는데 국힘 사람들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오긴 좀 그렇잖아요. 국힘당에서 흘리기보다는 뭐 한동훈 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고요. 한동훈 쪽에서. 어허. 그리고 예. 중앙일보에 이제 또 우리 뭐 홍석현 또 회장이 또 흘렸을 수도 있고. 네. 뭐 약간 이제 그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약간 비틀기도 하죠. 저렇게. 그때 네. 그런 목소리, 네. 그런 목소리에서 저런 이야기가 더 우리 주고받잖아요. 직접. 네,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네. 주셨나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네. 여기서 뭐 본인이 정치적인 지분을 가진 걸로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윤석열을 굉장히 이제 완전 바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하는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그 아나무인의 모습들을 좀 부각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뒤에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가 실질적인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비선 김건희 씨의 비선 정치 이걸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중앙일보는 좀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새해 첫날 새해 첫날. 칼럼에서 이제 저 내용을 했다는 건 대통령실의 경로를 통해서 그 특검법 논의를 이제 완전히 가라앉혔다라고 적어도 여권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중앙일보가 여전히 김건희 리스크 살아 있다. 저 포문을 중앙일보가 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일보의 그 기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한동훈 사단 홍준표. 오래 전서부터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들 이 한동훈 사단에서는 사실상 한동훈을 이 미래 권력으로 대통령 권력으로 생각하고 한 측면이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한동훈 사단에서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오랜 세월을 보내왔었던 이 한동훈 이 배우 세력들이 김건희 때문에 우리의 오랜 꿈을 저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년 첫날부터 벌써 이제 강한 도전 의지를 보인 게 그렇죠. 아닌가. 네. 보수의 계멸만은 막아보자는 하나의 안간힘을 좀 쓰고 있다고 보여지죠. 네. 지금 뭐 200석을 만약에 그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 버리면요, 뭐 탄핵도 그렇고 앞으로 뭐 이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예, 바로 올해가 이제 올해 대선 다시 치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친윤 언론 입장에서는 그 현재 권력보다는 이제 미래 권력에 배팅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금 더 틈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뭐 여권에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내도 쉽게 진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이 김건희를 이제 밟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년 총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그 한동훈이 마치 결단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총선에서 그 압승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스스로 주도해서 뭐 김건희 씨 총선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누명을 벗겨드리겠다, 결백을 입증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죠? 예, 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실 긴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이 여당에는 최대 악재, 그다음에 야당의 최대 호재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 한동훈이 김건희를 이제 밟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은 기류가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언론을 앞세웁니다. 항상 움직이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중앙일보가 먼저 지금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이 여론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 1시에 출고된 기사인데 한동훈 24%, 이재명 22% 이러면서 보수 이제 국힘 지지자들에게 우리도 희망 있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앙일보의 이제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죠. 그대로 또 조선일보에서 받아서. 그렇죠. 네. 조선일보하고 지금 중앙일보는 그 한동훈 띄우기에 거의 뭐 혈안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은 뭐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갤럽에서 이제 한 거라서
뭐 이 좀 일반적인 뭐 ARS 쪽 여론조사보다는 지금 조금 더 저희가 좀 신뢰가 있다고 좀 보는 편인데 저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이 이제는 이제 김건희를 이제 진짜 우리가 덜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한동훈을 네. 이제 차기 주자로 이제 대통령 만들기 본격적으로 나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권 가도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을 김건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럼하고 이게 네. 딱 두 개를 같이 보면요, 야 김건희를 이제 마음 먹은 것 같다 덜어내기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동훈에게 있어서 지금은 당장은 그 최대 걸림돌이긴 하지만 한동훈이 스스로 그 칼을 빼들어서 김건희 문제에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한다면은 김건희 리스크가 한동훈이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 디딤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도약할 수도 있는. 그래서 최대 악재가 최대 호재가 될 수도 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군부 시절에 6.25와 백담사행 이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이 보이죠. 그렇죠. 네. 백담사 쇼를 보는 듯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년 초에 김건희 리스크를 다시 부각을 하면서 한동훈을 띄우는 이 뒤에 우리 흔히 이제 오늘은 뭐 한동훈 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기간 자맹을 했었던 이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늘 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신세계 정용진, SK 최태원 그리고 예, 한동훈. 재계를 대표하는 네. 인물이죠. 정용진, 최태원. 네, 이 사람들이 재계. 여기서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이들 카르텔의 거의 좌장격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맏형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검찰 권력, 네. 미래 검찰 권력으로 있었던 한동훈이 하고 그다음에 LG 마사의 윤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언론 권력이죠. 권력이죠. 조선일보의 방정호 그리고 중앙일보 홍정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그러니까 언론 조선중앙의 각 3세들입니다. 네. 그리고 정영진은 이제 재벌의 3세를 대표하는 그룹이죠. 네. 최태원은 뭐 한 2세하고 3세 한 중간쯤 걸쳐져 있고. 예, 저기도 뭐 창업주로 따지면은 한 3세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이 재벌들과 검찰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들을 잇는 앵커 역할을 이제 LG 마사의 윤관이 윤관.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우리 태블릿 PC 할 때도 한번 봤는데요. 네. 그 압구정 항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네. 거기도 홍정도 윤관이 등장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배우자 진은정 씨, 홍정도 씨하고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원중학교 네. 또 동문이죠. 그리고 김한수 그때 경원중학교 다 셋 다 경원중 동문입니다. 그리고 홍정도 JTBC 중앙일보의 홍정도와 진은정 씨가 압구정고등학교를 또 동문이죠. 이 압구정고등학교에 바로 윤관 씨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경원중 트라이앵글과 압구정고 트라이앵글 이렇게 연결되죠. 그때 이제 우리 장시호하고 쭉 이렇게 항맥이 연결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강남 파락군을 중심으로 한 이 앙팡 테러블, 이 검찰,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이 재벌, 이 강남 파락군 출신의 이 재벌 3세들 이 그룹들이 지금 현재 한동훈을 사실상 이제 좀 미래 권력으로 미래 대통령 만들기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좀 작업을 좀 복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LG 마사의 윤관입니다. 윤관. 네. 자, 이 윤관은 뭐 이제 올 들어서 최근 들어서 좀 부정적 기사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언론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메이저 언론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마이너한 언론들에서 네, 여기 이제 금전 분쟁, 이제 세금 불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윤관이 이제 올 들어서 그 LG 마사위잖아요. LG 마사위가 아니고 사실상 이제 LG 그룹의 그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의 첫 딸의 그 남편이죠. 예, 구현경 씨의 이제 그 남편인데요. 그 지금은 LG그룹은 구강모, 그 고강모. 구강모라고 이제 그 결국 양자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동생의 이제 아들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LG그룹의 이제 경영이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이걸 다시 이제 그 LG 마사이 윤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되찾아 보려고 지금 하는 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상속에 대한 불복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거죠. 상속에 대한 불복 네. 소송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LG 마사이 윈간이 국세청하고 상대로 해서 약 한 400억 원대인가요? 그 또 세금 소송도 지금 붙어 있어요. 그 윤간이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세법 우리 안홍구 뭐 대표님이 또 잘 아시겠지만은 1년에 이제 그 180일 뭐 이상인가요? 183일. 이제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어떤 케이스고 하면은 국내에서 생긴 소득이면은 한국 사람이면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관은 자기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자가 1년 중에 반 이상을 외국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다가 있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니까 한국에서 세금 매기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LG에 이제 결국은 사실상 이제 상속권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을 벌이고 있고 그 한편에는 또 그 400억 원의 이제 그 세금도 안 내겠다.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윤관이 그 국세청에서 조사한 걸 따르니까 183일인가요? 예. 그걸 약간 상면은 365일 중에 182일이냐 3일이냐 따라가지고 실제로 반 이상을 살았냐 안 살았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마 183일 동안을 해외에 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국내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예. 이제 이런 그 날짜만 가지고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닌데 아마 저분이 그냥 날짜만 하루를 넘겨가지고 아마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법에 따지면은 사실은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에 잠깐 동안 일시적인 여행을 가는 기간 같은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않잖아요. 네. 근데 윤가는 사실상 뭐 해외에서 있었던 기간 중 상당수가 보면 해외에 잠깐 동안 놀러 간 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 저희가 아직까지 다 공개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뭐 윤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밥 먹으러 뭐 국내에서 어디 맛집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툭하면 홍콩에 가서 뭐 먹고 밥 좀 먹고 올게 뭐 이런 걸로 SNS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래서 윤관 씨가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들은 그냥 잠깐 동안 나갔다 온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국내 체류 기간이 절반이 안 되니까 1년 중에 나는 세금을 못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파렴치한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LG그룹도 지금 집어먹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게 재벌 그 3세들의 그 신박한 모럴 해주들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관련된 기사가 주요 메이저 언론 특히 조선중앙 이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없고요. 네. 지금 또 하나 보시면은 뭐 저기 윤관 그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거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과테말라인이었다.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 본인이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또 과테말라 국적도 또 취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LG 그 상속 분쟁을 하면서 이 과테말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또 탄로가 났죠. 네.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분의 어른 이름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대영 알프스라는 그런 그 운영을 했는데 그 어른까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부친까지. 네. 그래서 이 윤관과 관련된 기사는 주로 머니투데이에서 열심히 써요. 그러네요. 머니투데이 그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좀 이렇게 좀 작은 언론에서만 다루고 있고요. 대형 언론에서는 전혀 이 윤관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대선 이후에는 윤관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관은 저 대법원장 했던 윤관 이름만 있고 LG 윤관은 아예 기사가 LG하고 윤관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개를 넣어서 검색어에 넣어서 조회해 보면은 한 건도 안 뜬다는 한 거죠. 건도 안 뜹니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래도 기사 한 건은 있어요. 네. 같은 기간 동안에. 네.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지금 윤관을 네.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뜬 기사들은 또 그나마 뭐 예, 동아일보는 그래도 이제 상속 분쟁 관련된 기사를 좀 살짝 다루고 있네요. 네. 그죠? 예. 사실 중앙일보. 그 LG가는 아, 네. 상속 분쟁 기사를 얘기를 각각 한 건씩 다루긴 둘 있긴 다 한 있어요. 건씩 다루고는 있습니다. 3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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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안 쓰고 있고요. 네. 네. 근데 LG가에서 이 상속 분쟁이라는 게 사실 없었고 구시들 허시들이 같이 동업할 때도 사실 아름다운 이별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 아마 이런 행위가 처음인데 그 중심에 지금 윤관 씨가 서니까 더 아마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윤관 씨가 지금 LG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상속권 분쟁 여기에도 약간 이제 한동훈의 그림자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탄핵 그 주심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을 했던 강일원이라는 헌법재판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강일원 재판관이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재판관이 아니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그 검수완박이라고 작년에 이제 한동훈 장관 당시에 이제 민주당하고 굉장히 그 첨예하게 네. 대립을 했었죠. 그래서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조금 이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이제 입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고 나니까 네. 법무부에서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청구했고. 네. 그런데 법무부 측,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측의 변호인 누구였냐면 바로 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 특검 한 사람은 이제 박근혜 특검이었고 한 사람은 박근혜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또 만난 것도 참 묘하다고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 강일원 변호사가 윤관과도 인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윤관 이번에 재산 분할 과정 이제 LG 마사이의 상속 분쟁 소송에서 강일원 변호사가 윤관 측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소송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임은 했어요. 네. 사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상속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처음 이 강일원 변호사가 윤관 씨를 대리했죠. 네, 윤관 씨 쪽을. 네. 그래서 한동훈, 윤관 사이에 강일원이라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도 새삼 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과 윤관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림자죠. 네. 그런데 이제 요 뒤에 보이는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윤관과 한동훈이 얼마나 가까운 인물인지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2015년에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죠. 한동훈 검사가 어디 이제 제 아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밑에 윤관 씨가 좋아요를 눌렀네요. 네. 근데 저기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22명밖에 안 22명입니다. 돼요. 네. 그러니까 2015년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2020년 채널 A 사건 때 이제 여론전을 펴가지고 이제 그 본인이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겠다고 생각해서 페이스북을 완전히 오픈 계정으로 네. 전환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네. 한동훈 장관 페이스북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인물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될 당시인데, 그러니까 저 밑에 좋아요도 22명 네.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좋아요 누른 사람이 윤관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날짜 옆에 여기 사람 표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친구만 보기예요. 친구만 보기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검사의 친구만 볼 수 있는 게시물에 친구도 몇 명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윤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저 댓글 1개 정도 달린 그러니까 깊이 폐쇄적으로 운영한 그러니까 이너 서클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한동훈 사단의 한동훈 이너 서클 중에 한 명이 윤관 씨였다. 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네. 이건 거꾸로. 반대로 이제 윤관 씨가 뭘 올리면은 윤관 씨가 올린 애들 사진이에요. 윤관 씨 애들 사진. 윤관 아이들 네. 사진 올리니까 한동훈 좋아요를 탁 누르네요. 네. 더 적네요, 브랜드가. 이때는 좋아요 누른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한동훈 포함해서 7명이에요. 네. 7명 중에 한 명이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저 정도면 뭐 완전히 깐부라고 해야죠. 네. 예.
2010년 이제 게시물이네요. 네. 네. 이 오른쪽에는 그 여기 애기 사진에 윤관 씨 애기 사진에 좋아요가 한동훈 포함해서 4명입니다. 네. 4명.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폐쇄적인 페이스북 운영을 해오면서 둘 다 네. 친구 보기로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도 서로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가족끼리도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다는 걸 좀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제 이너 서클 한동훈과 윤관은 이제 그렇게 볼 수. 가까운 있죠. 사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관 씨가 블루런 벤처스라는 회사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이 회사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 조금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뒤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데서 그 뇌전증이죠. 예. 네. 뇌전증 이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유럽에다가 이제 그 뭐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막 띄우고 그런 과정에 이 BRB 윤관 씨의 BRV가 그 중심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약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에 동참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 지금 페이스북에 보이는 김땡재 씨입니다. 근데 네. 이 김땡재 씨가 2022년 7월달 저 때가 이제 막 이제 윤석열이 이제 추미애 대통령한테 이제 막 항명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뭐 대권설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윤석열 이제 대권설이 막 이제 그 싹트기 시작할 그때 이미 이쪽 그 윤관 사단 쪽에서는 한동훈을 벌써 차기 주자로 네. 띄워준 이런. 네. 예. 예, 뭐 한번 좀 네. 보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청문회 스타였던 네, 변호사 변호사. 노무현의 계보를 이을 법조계 출신 정치인은 그 누구도 아닌 한동훈이 될 것 같다. 오글오글합니다. 그러면서 외모 준수하고 머리 까지지 않았고 이건 좀 예. 하여튼 워딩 하나하나가 꽤나 신경 써서 나오고 할 말 안 할 말 잘 구분하고 하고 싶은 말 꼭 참을 줄도 알고 결정적으로 스타성이라는 것을 어찌 창출했는지 본능으로 아는 것 같다. 좋은 정치인과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대중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자질을 가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며칠 전 녹취록 전문 나왔을 때도 그렇고 추미애 상대로도 일개 공직자라는 표현을 아주 영리하게 내놓았을 때도 그렇고 흥미로운 인물이면은 분명하다. 퍼블릭 캠페인을 대중적인 어떤 뭐 홍보, 뭐 선동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도 잘하는 사람은 지금 당정청에 없다. 와, 막 엄청 띄워주고 있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까는 듯 안 까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네요. 아니요, 이건 뭐 까는 것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그 객관적인 분석을 가장을 해서 네. 한동훈을 사실상 노무현의 계보를 잇는 그 법조인 출신 대통령 그러니까요. 감으로 지금 이제 축혀 오르는 거죠. 네. 여기 뭐 부연 설명도 자기 글에 자기가 막 댓글 달아요. 그러면서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한동훈 이 새끼 멋있네, 검사장님 멋있네. 쿨하게 얘기한 거네요. 근데 왜 이렇게 뭐 멋있어, 뭐 이런 거지. 너무 멋있어, 진짜 미치겠어 이런 얘기 같아요. 네. 훌륭한 인품의 다른 대선 주자 대비 나란 일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막 쓰고 네. 이 사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블루런 벤처스에 있는 윤관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다 네. 이런 얘기죠. 거의 사단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이때는 사실은 윤석열도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막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때인데 윤석열을 제끼고 노무현의 뒤를 이을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 이들은 한동훈을 지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 될 날만 이들이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윤석열이 먼저 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은 당연히 우리 한동훈 검사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김건희 씨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권 만들기에 큰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들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연초부터 네. 대통령실에서 경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김건희를 버리고 가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뭐 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듯한 언론들이 지금 좀 느껴지고 있어요. 네, 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조선일보 방정호와 네. 윤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계속 지금 이제 윤관을 저희 이제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윤관이 이제 한동훈하고 연결된 걸 봤고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윤관이 이제 언론사 3세 그 사주 3세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조선일보하고의 연결고리죠. 네. 자, 본인을 이제 TV조선 CEO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네. 네. 네, 네. 거기에 친구로 윤관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네, 방상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네. 차남이죠. 방정호. 근데 방정호 사장 같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여기도 역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해요. 네. 예. 이 팔로워가 77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저 가운데 하단에 보면은 77명이 팔로우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예. TV조선 방정호 정도의 네임 밸류를 감안한다면 77명이 팔로우한다는 얘기든 좀 오픈 운영을 하게 되면 77명만 팔로우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친구로 윤관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관 그 옆에 보면 김남호라고 돼 있죠. 예. 네, 이거 볼까요? 네. 요 김남호가 이제 네, 윤관 옆쪽에 박정빈 뭐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네. 옆에 김남호라고 있잖아요. 네. 예. 저 사람이 이제 동부그룹 3세입니다. 네. 동부그룹. 이제 동부그룹은 잘 아시겠지만 삼부토건이 부도가 난 뒤에 삼부토건을 이제 사실상 인수한 게 동부예요. 그런데 사실 삼부토건 조씨 일가들이 계속 경영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죠. 그렇죠. 동부그룹은 사실상 이름만 빌려준 거고. 네. 그래서 이 동부그룹하고 그 삼부토건 사실 상당히 그 가까운 사이고, 그리고 동부그룹 3세인 김남호하고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이제 그 조씨 일가의 3세들하고도 굉장히 또 조창년하고도 가깝다고. 네, 각별한 친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윤관이 지금 방정호는 이제 그 지금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의 장남이죠, 장남. 장남인가요? 네, 아, 장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남하고 이렇게 이제 또 특수한 관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남이 요 사람은 차남인가요? 아니요, 방준호가 네. 방준호가 장남이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에 방준호가 장남이고. 앞전에 봤던 게 차남이고요. 요 차남입니다. 방정호가 차남. 차남이고 네. 준호가 장남. 장남이죠. 네. 역시 장남 하고도 하고도 페이스북 친구, 윤관 친구입니다. 씨가 친구입니다. 윤관 씨가 허브예요. 네. 보니까 네. 허브입니다. 네. 김남호 씨는 또 방준호 씨하고도 또 친구로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삼부토건 뭐 저기 동북으로 뭐 이렇게 윤관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네. 그 3세들 다 이렇게 촘촘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들은. 자, 여기에 이제 방정호와 조선일보 방정호와 윤관 사이에도 이 특수 관계로 또 연결돼 있죠. 이들이 뭐 단순한 이제 그 친분 개인적으로 그 친분이 있는 것을 넘어서 저게 구체적인 그 뭐 이권 카르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 회사에 이제 특수관계자로 BRV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하이그라운드가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제 TV조선의 외주 회사로 알아요. 외주 회사죠. 네. 일감 몰아주기에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방정호 TV 조선의 외주 업체인데 저쪽에서 이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고요. 네. 거기에 BRV가 또 투자를 하고 그 하이그라운드에서 나오는 돈을 저기 나오는 컵스 빌리지라는 곳이 이제 영어 유치원인데 네. 저쪽에 지금 다 그 돈을 갖다가 거기서 다 지금 사라지죠 돈이.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조선일보에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이익을 지금 좀 빼돌리는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외주사 하이그라운드의 특수관계인으로 윤관 씨가 운영하는 BRB 펀드가 특수관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또 보면 하이그라운드에 이제 단기 차입금 란에 보면은 운전자금, 네. 네, 블루런 벤처스의 윤관의 블루런 벤처스 네. 이 펀드가 네. 지금 33억 원을 33억 원을 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는 거예요. 조선일보 3세들하고 윤관은 아마 친분 관계를 뛰어넘어서 동업 특수관계로 보입니다. 사업도 지금 이렇게 협력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협력하고 돈을 이제 이렇게 30억 넘는 돈을 주고받을 정도로. 네. 그래서 윤관과 이렇게 조선일보 3세들 간에는 이렇게 특수관계가 있고 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렇게 띄워줘야 될 이들은 아주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홍정도 JTBC죠. 중앙일보 JTBC의 홍정도 역시 윤관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친구도 지금 다 비슷해요. 네. 보시면은 여기 또 김나무가 또 등장하죠. 김남호 등장하죠. 네. 역시 이것도 보시면 윤관이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2015년 게시물인데 뭐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지금 갔다 좋아요 왔나? 이러면서. 좋아요 눌러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100명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있죠. 건데 네. 12명이에요 윤관까지 네. 포함해서. 네. 그럼 저 정도면 이제 이너서클로 보는 거예요 이너서클로. 그래서 결국은 윤관, 한동훈, 그다음에 이 조선일보의 방정호, JTBC의 홍정도 이렇게 재벌 3세들, 언론사주 3세들 이 다 저는 한 통속으로 네. 이권 카르텔로. 이죠. 네, 전부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 네. 윤관이 한동훈과 윤관이 방정호, 홍정도하고 다 이렇게 윤관을 고리로 해가지고 다 연결고리 역할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대도 거죠. 좀 비슷하죠. 70년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뭐 두세 살 정도 차이 터울로 해서 서로 뭐 같은 세대로 봐도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윤관이 이제 그 재벌 인맥들, 재벌들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먼저 먼저 최태원 SK 회장하고 윤관이 어떻게 가까운지를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야, 바로 옆집이네요. 네? 담장 하나 사이로 바로 옆집입니다. 윤관과 최태원 회장. 네. 이게 한남동에 있는 네. 그 가장 고급 이 주택가죠. 네. 여기에 보면 SK 최태원 회장, 이게 두산그룹의 그 박용성 회장이 살던 집을 인수한 거죠. 최태원이. 예. 원래 이제 LG 우리 이제 구 회장이 살던 집 바로 옆쪽에 이제 두산그룹 박 회장이 살고 있었던 걸 최태원이 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태원의 그 내연녀죠.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소송이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내연녀랑 같이 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저렇게 담 하나 사이로 지금 저 앞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저쪽은 연결 통로가 있는 것처럼. 뭐 지하로 뭐 서로 저기 그 맨 옥상에 올라가서 야 관이야 태원 형님 부르면은 서로 뭐 얼굴도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예, 얼굴도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목소리가 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들은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살지만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아주 깐부예요. 네. 지금 윤관 이제 블루런 벤처스와 SK 채태원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까지도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탐사에서 그때 했죠. 그게 SK 바이오팜이에요. 바이오팜이죠. 예, 그 뇌전증 그 치료제 그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 유럽에 있는 뭐 제약회사에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뭐 수출을 한다. 그 역할을 이제 이 윤관이 했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상당히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이제 그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신세계하고도 윤관이 또 주위에도 보겠지만 아주 가까운. 네. 서로 뭐 1조 원 투자하고 뭐 이런 뭐 이런 투자 관계로도 이 블루런 벤처스도 투자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SK 최태원, 정용진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이 재벌들인데 이 그 두 사람하고 다 각별한 이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윤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관은 뭐 한동훈, 그다음에 언론사 사주들, 그다음에 재벌 3세들 이 두루두루 미래 권력과 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최태원과 방정호 우리 이제 한번 라면 얘기 한번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인스타그램에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뭐 5가지를 저 파파 토니 배우가 지금 최태원 회장입니다. 네. 저게. 네. 뭐 헐뜯지 마라, 뭐 감정 기복 보이지 마라, 뭐 함부로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방정호가 좋은 말씀입니다, 형님. 이러고. 네. 알렉스 방이 저 방정호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이제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라면을 하나 탁 끓여가지고 아 라면 맛있다고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또 서민 코스프레 하니까 제가 끓여드릴까요 형님 이러면서 또 싹 나타나서 했더니 최태원 회장이 또 라면 요리사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요리사라고 딱 불러주네요. 네. 그렇죠.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윤관인을 고리로 해가지고 방정호, 최태원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태원, 방정호도 이렇게 형님 라면 끓여드릴까요 얘기할 만큼 이들은 서로 다 이렇게 네.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들 그 재벌 언론들 카르텔의 제일 맏형격 좌장격이 사실 최태원 회장이에요. 그렇죠. 최태원 회장이 제일 형님 보면 알겠지만 그곳엔 언론 권력 차세대 언론 권력, 조선일보 권력인 이 방정호조차도 최태원 앞에서 형님라고 얘기하고 라면 끓여드릴까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나이도 제일 많아요. 저 네. 최태원이가 61년생 정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신세계가 68년생, 정용길이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70년대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제일 네. 맏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에 있는 3세들로부터 형님으로 이렇게 그 추앙을 받는 최태원이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아주 한동훈하고 굉장히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 최태원 회장과 그 한동훈 그 두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한동훈의 딸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MIT. 입시 비리로. 네.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한 곳이 MIT입니다. 미국 MIT. MIT. 입학을 했죠. 그런데 이 MIT 입학에 있어서 그 SK 최태원 회장의 이제 그 좀 그림자, 영향력 이 부분들이 또 좀 의혹이 좀 일고 있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한동훈 딸이 MIT 입학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성희. 아마 뭐 NC 소프트로 더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NC 소프트도지만 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저 SK텔레콤 윤성희 상무로 더 우리는 더 알려져 있어요. 저 때 20대 때도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 윤성희 상무가 이제 이력이 이제 서울 과기고 졸업하고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죠. 네. 여기서 이제 MIT가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이 입학한 세 번째 줄이죠. 네. 글씨를 좀 크게 볼까요? 네. MIT에서 24세 나이로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최연소 여성 박사, 초고속 과학고, 가이스트 수석, MIT 화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SK 최태원 그룹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윤송입니다. 윤송이. 근데 그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윤상무는 와이더된 닷컴 이렇게 돼 있죠. 와이더된 닷컴이 나오네요. 네. 무선 인터넷과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와이더된 닷컴 하면 이게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SK에서 칼러링 서비스 있죠. 칼러링 서비스. 핸드폰에 음악 나오는 거. 그 칼러링 서비스를 하던 이제 기업이거든요. 저걸 결국은 분사를 시켜요. 분사를 시키고 저걸 저 미국 나스닥으로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에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 대박을 터뜨리는 과정도 대단히 석연치 않고 이 나스닥에서 저걸 대박을 터뜨려서 최태원 회장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줬던 사람이 바로 윤관입니다. 윤관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여기 나오네요. 미국에서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본인은 학부를 졸업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많이 의심스럽고요. 스탠퍼드에서 MBA를 한 것 같아요. MBA를. 그래서
그 노키아 벤처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분사시켰던 와이더덴을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이제 대박을 터뜨려준. 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기업을 굉장히 뭐 이렇게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대박을 나스닥에서 대박을 터뜨린 또 그 기업은 거의 껍데기가 됐어요. 예. 거의 그 주식은 거의 휴지 조각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SK의 그 윤송희 상무 같은 경우는 이런 무슨 그 컬러링하고 뭐 전 IT 쪽에 상당히 뛰어난 분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또 부동산으로 이름이 또 등장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와이더덴을 대박을 터뜨리는 데 있어서 1단계는 SK의 최연소 상무인 윤송희 씨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언론은 확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나스닥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과정은 바로 이 윤관 씨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윤송희 씨가 그 나중에 이제 그 NC소프트에 뭐 김택진 김택진 대표하고 결혼을 씨랑 하는데 결혼을 하죠. 대표하고 네.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28살에 최연소 상무가 되면서 그 최태원 회장하고 인연을 맺었던 이 윤송희 상무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또 다시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네. 그것도 공교롭게 SK 연루설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이 윤송희 씨가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네. 네. 먼저 이제 SK 연루설 랩사인 윤송희 남편 김택진 씨가 뭐 화천대유 관계사에 123억을 빌려줬다 이런 게 기사에 떴죠. 네. 그러면서 저스트 R이라는 회사가 나오죠. 네. 이제 이게 뭐 오늘은 다 이야기하긴 그런데 MSBT하고 저스트 R하고 여기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관계 회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의 초기 그 시드머니는 지금 뭐 잘 알지만 뭐 SK의 키넨 파트너스라고 하는 네. SK 계열사에서 제공을 했는데 이 초기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 바로 이 윤송희 씨 그리고 윤송희 씨 남편과 관련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네. 네. 그래서 공교롭잖아요. 네. 이 28살 SK텔레콤 상무로 최태원 회장에 의해서 굉장히 천재 소녀로 이름을 알렸던 이 윤송희 씨가 그 뒤로 NC 김택진 회장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 SK 그렇습니다. 연루설이 돌고 가는데 이름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했죠. 저기 이제 저스트 R이라는 곳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개발하고 하는 업체인데 그 관계에 있던 대장동에 등장하는 남욱과 정영학인데 실제로는 정영학이가 그 당시에 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 정영학이가 거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대장동에 투입된 거죠.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자,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대장동에서는 SK 연루설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네. 예.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SK 이런 대기업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시중 은행들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검찰은 이재명이 한 걸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몸통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대장동 이번에 우리 김건희 특검과 통과됐던 이 50억 특검을 제대로 하게 되면 다시 저는 SK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네. 없을 거로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지금 SK 같은 재벌 그리고 조선중앙 같은 언론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검찰 이런 권력들 세 개의 권력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그 부분을 절대 이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통과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는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 이 카르텔을 견제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대장동에서 SK 연루설이 이제 자취를 완전히 감추면서 이제 윤송희 씨도 사실은 이제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졌어요. 네. 그랬던 윤송희 씨가 갑자기 다시 언론에 부상을 한 올해 다시 계기가 주목을 있었어요. 받았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룬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MIT를 방문합니다. MIT를 갔어요. 네. 네. MIT를 갔는데 누가 같이 갔느냐? 윤송희 씨가 같이 갑니다. 네.
근데 윤석열 씨가 MIT와 무슨 상관이 뭐 MIT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MIT 건 박사학위를 알겠는데. 받고 중요한 건 MIT의 이사입니다. 야, 이 사람이 MIT의 이사라 그럽니다. NC 소프트 대표의 부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MIT에 막대한 저는 뭐 장학금이라든지 지원을 자금 지원을 지금은 보면 하고 있을 기사에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NC소프트의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NC 소프트 사장으로 돼 있죠. 네. 어쨌든 예, 그 그 출신 학교의 박사이기도 하고 그 기업인이니까 아마 상당한 지원들을 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MIT에 지금 이사가 됐고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마치 윤석열이 룬이 이제 윤송희 씨를 MIT에 동행한 것처럼 예. 기사가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MIT에서 무슨 한국의 대통령 뭐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윤송희 씨가 MIT 이사직을 활용을 해서 기회를- 윤석열을 위해서 자리를 깔아준 걸로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그렇죠. 겁니다. 네. 네. MIT 한번 들리시겠습니까?라고 먼저 제안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MIT를 생각하면은 한동훈 장관의 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을 네.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네. 자, 그 MIT 합격했을 때 했다고 했을 때 실력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힘이 좀 작용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의문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합격했을까? 예, 논문 뭐 위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스펙을 만드는 건 MIT에 지원하는 학생들 정도면은 뭐 거의 최상 네. 학생들이고 다 어떤 만들어 식으로든지 스펙은 다 만들어 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 그 한국일보 현지 취재한 거에 따르면 결국 스펙은 다 기본 스펙은 비슷하기 때문에 MIT 합격을 좌우하는 건 대외 활동과 자기소개서 추천서라고 하는 거죠. 특히 저기서 추천서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자기 소개서도 다 그 루틴한 게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천을 누가 하느냐가 네.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추천서가 제일 큰 영향을. 예. MIT의 이사의 추천서가 만일 들어갔다면 이건 뭐 가장 강력하겠죠. 강력한 네. 보증인이 이제 네. 등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동훈 자녀의 이제 입시 비리 의혹 지금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과연 누가 이 한동훈의 딸의 추천서를 써줬느냐? 제가 볼 때 만약에 윤송희 씨가 추천서를 써준 거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SK 최태원과 윤관 그리고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 카르텔, 이권 카르텔 라인 그대로 저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SKT 한동훈과 사실은 이제 SK의 또 다른 유착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있죠. 네. 바로 이게 이제 태블릿 PC 조작인데 이거는 이제 김한수 씨 태블릿 PC 조작이죠. 네. 근데 이 김한수 씨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원래는 김한수 씨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가서 핸드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김한수한테 갖다 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한수 씨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건 부하 직원이 아니라 본인이 뭐 이렇게 직접 가서 개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SKT가 대리점에서 김한수 씨가 직접 와서 이제 개통을 한 게 맞다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관련 서류를 보여주는데 이 관련 서류가 전부 다 지금 위조된 걸로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태블릿 PC 그 조작을 이제 은폐하는 과정에 SK가 연루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크게 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태블릿 PC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윤석열 두 검사의 작품으로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블릿 PC의 조작을 은폐하는데 또 SK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더욱더 SK 최태원 회장하고 한동훈 검사하고의 유착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그 여름이죠. 7월 15일 날 그 SK 그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또 회장이죠. 네, 거기에 제주도에서 포럼이 열렸는데 한동훈 장관을 불러서 강연을 열어요.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취재호 때. 그런데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히 이제 SK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연설 중에 최태원 이름을 3번이나 호명을 합니다. 그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140년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최태원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이 법정단체이고 포럼입니다. 초대해 주신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님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융합되어가는 경제 안보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국제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따로 기업 따로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게 다리가 아프실 때도 열심히 뛰시는 것처럼요. 네, 그 기쳐다보는 모습이 이 짧은 그 연설에 무려 최태원 회장 이름이 거의 뭐 세 번이 그냥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한동훈을 아주 그 흐뭇하게 바라보는 최태원 회장의 잘 컸다 우리 모습. 동생 이러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요 당시에는 이제 법무장관직을 가지고 제주 포럼에 들어와서 이때 뭐 갑자기 한동훈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얘기를 하면서 대권 주자 행보를 사실상 보였어요. 네. 좀 여느 법무장관들을 우리가 봐왔지만 저런 상공회의소에 가서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연설하는 걸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한동훈을 아주 거악한 사랑의 눈빛으로 최태원 회장이 바라보고 또 한동훈 또 거의 최태원 회장을 거의 형님 그렇죠. 따뜻한 큰 형님 모시듯이 아주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네. 저 영상을 저희가 이제 그때 취재부 때 상영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대권 가도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준비하고 대권 가도로 이제 몸을 풀고 있다라고 제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바로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네요. 네. 네. 저 때 이미 이제 차기 그 비대위원장은 국힘의 비대위원장 또 선대위원장은 한동훈이 될 거다는 얘기가 저때 들었죠. 네.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언론에서도 이제 뭐 물어보고 그랬는데 뭐 즉답을 안 하고 피해 갔었습니다 그때. 자, 그 다음에 그 다시 윤관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이게 지금 쭉 제가 보여드렸던 과정은 이 재벌 3세들과 언론 3세들 그걸 이제 그 윤관이 이제 앵커가 돼가지고 그 다 지금 이제 오가나이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득권 카르텔이 잘 작동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들 그 재벌 카르텔 사이에 약간 좀 갈등의 기미가 좀 감지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게 이제 그 윤관 그리고 삼부토건. LG 마사위 윤관이 이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 당사자가 그 조창현이라고 삼부토건 3세죠. 그렇죠. 네. 그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남욱 회장 동생의 그 손자인가 그렇죠? 네, 지금 2억 원 대여금 소송의 당사자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조창현 씨인데요. 이 조창현 씨는 이 조남욱 회장의 동생이 있습니다. 조남원 부회장이라고 그 부회장의 이제 아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조남욱 회장의 이제 차남. 근데 뭐 장남이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장남이죠, 조남욱 회장. 네. 근데 사실은 이 조남욱 회장의 그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 두 아들보다는 이 조남원 동생의 아들인 이 조창현 씨가 좀 더 좀 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좀 영리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삼부토건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이 조창현 씨가 그 주로 처리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윤관을 고리로 한 이런 그 재벌 또 언론 이 카르텔에도 사실 조창현 씨가 더 자주 빈번히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네. 거의 꿀이 떨어지는 아주
굳건한 윤관을 고리로 한 이런 이권 카르텔 동맹의 굳건한 한 축을 담당했는데 이 조창현 씨가 그런데 갑자기 아까 그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 윤관이 이 조창현 씨를 상대로 아니구나 조창현 씨가 이제 윤관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네. 제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신구 권력 교체를 암시한다. 상당히 저것만 보고 어떻게 신구 권력 교체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삼부토건 그 사실은 저 조창현 씨나 아니면 LG 그 마사의 윤관이 2억 원 가지고 저렇게 그렇죠. 다툴 사이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몇 조를 막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네. 네. 나중에는 형사소송도 지금 준비 중이라는데 한 1,500만 원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제 삼부토건의 우리 조창현 씨가 그 윤관 씨를 사실상 그 좀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한 기획소송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도 보면 이코노미스트나 뭐 이런 데서만 보도가 됐지 주요 언론에서 한 군데도 보도가 안 됐어요. 네. 특히 조중동에서는 일체 이 소송은 언론 기사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는 네. 저 사람들을 터치하지 않는 네.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김건희 씨 하면은 그냥 거의 따라 나오는 그 고유명사가 됐죠. 이 삼부토건. 그런데 이 삼부토건의 3세인 조창현 씨가 이 LG 마사의 윤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이들 한동훈, 최태원, 윤관을 고려한 이런 이권 카르텔 동맹에서 삼부토건 3세들은 좀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 정권의 그 균열이 조금 생기는 네. 일단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삼부토건의 그 조창현 씨까지 포함해서 LG그룹 윤관 그리고 어쨌든까지 이 아주 잘 유기적으로 돌아갔어요. 신세계 정용진까지 그 삼부토건 이들의 그 카르텔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그 삼부토건이 과거 소유했었던 이 르네상스 호텔이 그 지금은 이제 센터필드라고 하는 걸로 지금 완전히 재개발이 됐거든요. 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하여튼 수조 원의 그 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수조 원의 차익들을 전부 이 윤관을 고리로 한 이 이권 카르텔 동맹들이 다 나눠 먹은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권 카르텔 이들의 이제 이권 카르텔이 작동되는 과정들을 이제 하나 좀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지금 삼부토건이 소유했던 르네상스 호텔이 철거 작업을 철거되는 과정이에요. 그 당시죠. 네. 철거된 자리에 들어선 게 바로 이 센터필드 빌딩입니다. 요거 센터필드에서 이제 보면 저 오른쪽이 이스트 사이드, 왼쪽이 웨스트 사이드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예. 이 웨스트 사이드 쪽에 바로 이제 신세계 정용진, 조선 호텔을 2층서부터 뭐 20몇 층까지인가요? 저기 조선 호텔을 저기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오픈을 했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센터필드를 이제 이 재개발해가지고 굉장히 큰 차익을 남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저 삼부토건이 저 르네상스 호텔이 자리 잡고 있던 부지가 헐값에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 한번 좀 설명해드릴까요? 자, 네. 도표로 보죠. 네. 자, 채권은행단, 채권은행단이 이제 무궁화 신탁. 그래서 11차례 유찰돼서 네. 그 아까 했던 땅이 6,900억에 매각이 되고요. 네. 그 땅을 이제 불화받은 곳이 VSL 코리아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VSL 코리아는 구담홀딩스와 구담 파트너스라고 그런 그 페이퍼 컴퍼니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저기에 이제 구담홀딩스와 구담 파트너스의 조씨 일가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윤관이 등장해요. 예, 23% 지분을 이제 윤관 LG 마사의 BRV. BRV가. 요 23%의 윤관 씨뿐만 아니고 이제 재벌 3세들의 지분들이 다 묻어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BRV에 들어가 있는 쪽 여객 펀드들이 아마 아까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 이 리모델링 하는 이 과정 전반을 사실상 윤관 씨가 총 지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VSL 코리아가 이걸 이제 PF를 구성을 해서 맥켄 237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시행 대행을 맡기죠.
사업 대행을 맡겨요. 네, 거기에 이제 대행 아까 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조창현 씨가 맡게 되죠. 이 메커니즘 칠을 네.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서로 다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네. 협력이 됐던 상태 같고요. 네, 아주 잘 이권 카르텔이 잘 작동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6,900억의 토지를 사가지고 아까 뵀던 센터필드를 져가지고 그걸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곳에 2조 1천억에 매각을 하고 이지스 자산운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센터필드 빌딩이 약 시가 한 10조 원 정도가 그렇죠.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기서 이제 채권은행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르네상스 호텔에다가 삼부토건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그렇죠. 은행이죠. 그렇죠. 그 은행들이 그런데 삼부토건이 망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화면을 조금 다시 계속 좀 두시면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다네. 그 채권은행단이 그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고 삼부토건이 망했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망하지 않았다. 삼부토건의 지분이 아직도 살아 있다. 그 이름만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구담 홀딩스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고 처음에 유찰돼 가지고 6,900억에 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다시 VSL이 사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사는데 채권단의 지분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낮게 사가지고 팔 때 보시면은 2조 1천억에 매각을 하는데 저 속에도 구담 홀딩스 지분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지스 자산 운용이 그걸 관리하면서 센터필드 빌딩으로 10조를 만들었으니까 저 속에 일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신세계도 들어왔고 그 옆에 이제 이스트 쪽에 저기는 조씨들의 그 지분들이 그대로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센터필드로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 신세계 정영진도 이제 숟가락을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얹어 놓은 결과로 그 호텔을 20년간 장기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전번에 저 탐사에서 보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저런 호텔을 지으면은 밑에 카지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카지노가 들어오면은 그 호텔은 그냥 뭐 앉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정용진이 네. 지금 이제 정영진의 아방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필드 빌딩에 이제 조선 팰리스가 들어왔고 거기에 최상층에 네. 바로 이 신세계의 정용진이 저렇게 살고 있으면서 저기서 이제 멸공 놀이를 하고 있어요. 강남을 내려다보면서 멸공놀이를 하고 네. 있겠구만. 저기 이제 저기 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좀 그렇고 하니까 지금 뭐 추신수 선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랑을 또 하고 있군요. 네. 네. 자. 이 조선일보와 윤관, 정영진 관계를 또 보여주는 기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인베스트 조선이라는 데가 조선 계열사인 것 같습니다. 조선은 이제 자매 매체죠. 조선일보 자매 매체인데 네. 여기서 BRV 캐피탈에 대한 그 띄워주는 기사를 썼군요. 신세계가 선택한 BRV 캐피탈에서 정영진이 선택한 BRV 캐피탈은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건데 윤관 회사를 이제 저렇게 띄워준 보여주는 거죠. 거죠. 저 때가 이제 신세계가 쓱닷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 쓱닷컴에 이제 BRV가 상당히 큰 돈을 투자를 하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저렇게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신세계, 네. 그다음에 윤관 네. 방정호, 잘 작동이 이공 카르텔. 윤관, 정영진 이렇게 연결돼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윤관과 정영진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까 또 볼 수 이제 있나요? 조선일보 기사하고 다 맞물린 건데요. 쓱닷컴이 이제 3천억을 조달을 하는데 그 주요 투자자가 BRV였다는 거죠. 네. 네. 그 윤관에 대해서 윤관이 저런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것도 이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윤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런데 그 조남욱의 그 외손자였죠. 예, 이승택이라는 사람도 BRV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남욱에 이제 딸이 한 명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그 이용골 전 기재부 차관이죠. 산업은행장도 했나요? 예산실장을 했었고 그 차관을 한 3번이나 했던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이용골이. 근데 장관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그 조남욱 회장이 그 사위한테 절대 장관하지 마라.
청문회를 네, 장관을 하면 인사청문회 하면 이게 다 털린다. 너뿐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차관만 3번 했다라고 하는데 이용골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승택 씨가. 이승택 씨. 근데 이 이승택 씨가 어디서 근무를 했었냐면 윤관이 있는 BRV에서 네. 블루런 벤처스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근무를 했어요. 자기 그 소개란에서 자기 근무지인 BRV를 빼버렸네요. 최근에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BRV에서 완전히 나왔는지는 확인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승택은 삼부토건 사람이거든요. 네. 삼부토건의 3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삼부토건 3세였던 조창현이 지금 이 블루런 벤처스의 윤관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승택의 그 페이스북 이력에서 VRV가 지금 빠진 것도 예. 사실은 좀 주목할 그것도 만한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죠.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때까지는 잘 작동해 왔었던 이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의 이권 카르텔들이 뭔가 지금 이상 조짐이 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결국은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서로 동생 누나처럼 손 꼭 잡고 잘 왔는데 이제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 명 죽어줘야 돼요. 둘이서 함께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쌍뜨끔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가 그 모든 권력들을 다 독점을 하면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상한 조짐도 좀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저 김건희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공이라는 네.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이 작년 말이에요. 1년 전인데 이때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나 했어요. 한동훈은 차기 주자로 이 적절치 않다. 네. 택도 없다 이렇게. 네, 이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그 승리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이죠. 예.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그 빅토리 세레모니를 하는 가운데서 네. 예, 천공이 이제 누군가 이제 차기 주자를 물으면서 한동훈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2022년 12월 15일이니까 대선 이후. 예, 대선 이후에 작성됐고 네. 그날 이 모임이 있었던 거는 이제 네. 대통령 선거 이후 수도권 모처에서 모처에서 그러니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뒤늦게 알려진 거군요. 네. 저기 첫째 줄에 3월 9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대선 직후에 네. 승리 축하 모임에서 천공이 다음 차기 주자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한동훈 X표를 걷다는 거예요. 아하. 저렇게 돼 있네요. 대통령 할 사람 하늘에 벌써 정해져 있어. 오히려 오세훈을 꼽았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공부를 잘 안 한다. 이거. 아하. 그래서 한동훈은 뭔가 자기를 사이비 스승으로 안 보신다는 거지. 스승으로 보는 거 그게 영 마땅치 않다라고 본 거고 네. 한동훈이 뭔가 천공에 대해서 가지는 저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재벌 3세들이라는 이제 언론사의 3세들이 천공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생각들하고 사실은 다 맥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천공 때문에라도 사실은 한동훈과 김건희 씨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씨는 천공이 뭐라 그러면은 거기에 더 마음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김건희의 정신적인 이 스승인 천공은 한동훈을 절대 대통령 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천공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김건희 씨 생각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사실 검찰 권력을 쥐고 있던 법무부 장관일 때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좀 한동훈 장관일 때 좀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국힘 비대위원장 되면은 김건희 씨가 뭐 도움을 청할 일이 글쎄 국회에서 뭐 어떻게 이제 도움 청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검찰 쪽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법무부 장관 때는 뭐 마름 정도로 생각하고 부르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다음 차기 권력에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면 호락호락 그냥 따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죠. 이 천공이 한동훈을 그 차기 주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스스로 윤석열 다음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집요하게 센터 본능을 발휘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천공이 다음 주자는 너야 너 이렇게 김건희 씨에게
뭐 주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천공은 한동훈은 못 믿어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은 아무래도 전 대통령 나를 굉장히 사이비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없이 자존심이 상해 있고 그리고 한동훈을 따르고 있는 이 재벌 3세들이라든지 언론 사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공을 절대 같은 편으로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천공 때문에라도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 행보를 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6.25 선언이 곧 나오겠죠. 이제. 자,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대선 전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장소가 이 카카오 벨레상스라는 얘기가 가운데 인물이 네. 주목이 되죠. 카카오 김범수 씨.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제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 나오고. 바로 표시나네요. 뭐 이 사진들은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많이 그 퍼져가지고 뭐 익숙할 거예요. 많이 본 사진이죠. 네. 네. 근데 네. 장소가 벨레상스. 벨레상스 호텔인데 이제 벨레상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 아까 보셨던 센터필드로 재개발되기 직전에 이제 이름을 잠깐 벨레상스로 고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옆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여기 그 식당이죠. 네. 똑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한 고급 식당에서 김건희 씨가 김범수 카카오 회장하고 이렇게 좀 어떤 배경에서 저런 사진을 찍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 옆에 있던 또 분들은 누군지도 의문이고. 네. 같이 식사하는 자리 같기도 하고요. 식사 후에 아마 그 김범수 디저트를 의장을 먹으면서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찍은 걸로 봐서는 아마 김범수 의장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잘 나갈 거로 특히 예. 김건희 권력화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사진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좀 SM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네. SM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이제 붙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가 이걸 그 하이브가 공개 매수 청구를 했고 그 공개 매수 청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 검찰 송치를 시켜버렸잖아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김범수 씨가 그 창업 이래 그 최대 위기를 이제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김건희 씨가 좀 뭔가 그 한동훈 사단에 좀 밀려난 것과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이 좀 무관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냥 김범수 씨가 무리하게 이제 그 SM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너무 티나게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 것을 이제 아무래도 이 금감원에 뭐 적발이 되다 봐서 뭐 통상적인 수사일 수도 있고. 예, 30여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이수만 쪽하고 최은순 쪽하고 연결고리도 있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김범수 쪽에서 그 하이브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도 엔터테인먼트에 진출하기 위해서 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갑자기 그런데 어쨌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고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법무장관이 있을 때 그랬는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그 이 네오콘들하고는 조금 그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중국 문제 관련해서는 한동훈은 중국하고의 그 관계를 잘 지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매우 강조를 해요. 그 SK 회장도 최태원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의 이 네오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념, 그죠? 저 이념 위주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한동훈 쪽은 아무래도 재벌들 실용 쪽을 강조하는 재벌들의 이해를 좀 더 대변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한동훈과 이 김건희, 이 윤석열 이쪽 미래 권력과 이제 그 현재의 권력. 그 점점 더 뭔가 이 균열의 조짐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결국 여권의 미래 권력인 한동훈과 여권의 현재 권력인 김건희 씨 간의 이제 그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조중동 친윤 언론은
현재 권력인 김건희 씨보다는 미래 권력인 한동훈 씨 쪽에 편을 드는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그런 양상으로 네. 가고 있어서 한동훈이 지금 당장은 대통령실에 치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점점 더 이제 본인의 이제 여권이 이제 무게 중심이 점점 한동훈 중심으로 쏠려가고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한동훈이 민주당의 이제 그 뭐 586도 심판하는 이런 선거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한동훈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동훈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김건희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그 김건희를 내치는 과정들을 한동훈이 그 뭔가 연출을 해 보이면 한동훈은 김건희 리스크가 최대 악재가 아니고 최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걸 지금 이 한동훈의 미는 이런 재벌 언론 아까 그 3세들 언론들이. 언론 3세들 네. 예. 그들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에 이제 총선이 가장 큰 이슈죠. 이 총선에서 과연 이제 이 권력이 총선 전에 이 구세력, 이제 삼부토건과 김건희, 윤석열로 이 구성되는 이런 구세력이 있다면 또 이 신진 세력인 한동훈 그리고 SK 아까 보셨던 뭐 방정호 뭐 이런 홍정도 이런 사람들로 이어지는 또 새로운 권력들로 이 국힘 내부에서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 권력 교체 작업이 서서히 지금 진행되는 신호가 바로 오늘 있었던 중앙일보의 칼럼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경로가 한동훈 사단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호가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이 아닐까 싶고 신년에는 본격적으로 그 여권 내 그 두 신구 권력 간의 암투가 저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재벌들도 사실은 뭐 우리가 삼성, 현대, LG, 뭐 SK 이런 4대 재벌들 중에서도 뭔가 조금 이 순서가 바뀔 듯한 그런 조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사도 물론 언론사는 보수 언론들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있지만 그 안에도 내용이 조금 서로가 다른 것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에도 보게 되면 SK 최태원이 굉장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부상하는 반면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좀 갈수록 좀 고립이 돼가고 있고 최근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 사건으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부담이 좀 되고 있고 약간 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상대적으로 SK에 비해서 삼성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소외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사면까지 잘 받아놨는데 또 거기다가 5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조중동에서도 보게 되면 이 동아일보가 사실은 이게 뭔가 윤관이라든지 한동훈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 동아일보는 외려 이제 뭐 이낙연하고 이제 이낙연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삼성하고 또 그 혼맥이 또 동아일보 이제 김재호 회장의 동생이죠. 김재열 씨죠. 김재열 씨가 삼성의 이제 이서연 씨하고 이제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성의 4위라고 볼 수 있어요. 동아일보는 이제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이제 동아일보가 좀 조선하고 중앙 다르게 약간 윤석열 정권에 좀 까칠한 논조의 기사들이 또 칼럼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범삼성가인 중앙하고 그 신세계는 또 이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부터 옛날부터 약간의 서로 갈등이 있었는 집안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또 약간 분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이제 보수 쪽에서는 국힘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차기 대권 후보로 지금 한동훈을 거의 낙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이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들,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대장동 이런 것들 이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빨리 윤석열, 김건희 로 이어지는 어떤 그 구세력들이 빨리 정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는 이제 군부 권력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했죠. 서울에 보면. 근데
이 지금 이제 그 서초동에 보면은 이 검찰 검사들의 좀 동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군부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검찰의 시대인데 지금 검사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김건희 씨가 너무 많이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피폭을 당했어요. 김건희는 다시 소생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서초동에 있는 검사들도 윤석열, 김건희 씨보다는 한동훈.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 김건희 씨를 좀 보호하는 그런 전선에 그렇게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는 좀 점점 김건희 씨한테는 좀 불리한 상대적으로 한동훈에 비해서 김건희 씨가 좀 점점 이 새 싸움에서 조금 불리해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닌가. 뭐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동안에 쭉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 그리고 2년 넘게 취재했던 내용과 최근에 언론들 보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024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제 조망을 해본 것이고요. 이 파워 시프트죠. 이 권력 이동의 이 큰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고 그 흐름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올해 안에 한동훈에 의해서 오히려 정리될 수도 한동훈 세력, 한동훈 사단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들에 의해서 오히려 정리될 가능성도 저희들은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이렇게 당연히 총선이나 이런 그 정규적인 정상적인 어떤 권력 이동 과정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국힘 내부의 변화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이제 특검법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 굉장히 수세에 몰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문순에 그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전격적으로 이 서초동 검사가 김건희 씨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환해서. 네.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김건희 리스크는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씨를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한동훈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그렇겠죠. 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보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뭐 총선까지 뭐 4개월 정도 남았다 하지만 그 4개월이 짧지가 않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취재한 내용들도 알려드리겠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어떤 언론도 언급하지 않거나 침묵하거나 감추고 있는 어떤 중요한 흐름이 감지되면 이런 분석 보도들도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저희 뉴탐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회원가입 또 부탁드립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자, 내일도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좋은 일 감사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